예, 안녕하세요. 이변에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휴가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휴가지에서 뭐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돼 가지고 이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뭐 문의를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보통 이런 시즌에 이 시즌에 좀 많으신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그럼 강제추행, 강제추행은 뭐고 강제추행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하고, 형법은 이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행에 대한 개념을 보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그다음에 성별, 피해자의 성별, 피해자의 연령, 그다음에 이제 행위자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사정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요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처벌 규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휴가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가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우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억울한 경우가 있고 실제 강제추행을 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억울한 경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CCTV 영상, 주변 사람들의 진술, 그 다음에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전혀 없었다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 등 신체적 접촉을 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에게 뭐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 혐의를 즉 벗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실제 추행을 한 경우는 피해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뭐 반성문, 탄원서, 정식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우발적으로 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만 성범죄는 피해자와 직접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해야 하며, 추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합의서도 꼼꼼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의가 되면 뭐 이게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이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자료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이고 무죄 나왔던 사건입니다. 이것도 강제추행 미수였고 무죄 나왔던 사건이고, 요거는 중강추행 불송치 혐의 없음 나왔던 사건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휴가지에서 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게 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당황한 마음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혐의가 인정되거나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게 성인지 감수성 관련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당부드리지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법률적으로 주장해야 된다는 거, 뭐 그거는 뭐 당연히 판단을 하실 거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그 혐의를 인정하는데 변호사의 도움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범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즉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합의를 진행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를 하는 경우에도 합의서나 이런 거를 꼼꼼하게 잘 작성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결과가 확연하게 좀, 그러니까 변호사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는 결과가 좀 달라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성범죄, 우선은 성범죄 관련되면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땐 두 가지 요건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우선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이신지, 두 번째, 그 다뤄본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이신지, 이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본인의 사건을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